지금부터 불기 2569년, 2025년 만에 한용운 선사 81주기 추모예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행사를 3개에 고하는 타종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3귀를 올리겠습니다. 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신 지광 스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 띠급한 자리에 또 올 김영옥 선생님을 모시고 기념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도울 선생님의 만해 스님에 대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듣고 가슴 깊이 만해 스님에 대한 님의 침묵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연사를 소개해 주실 우리 이런 넓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설리연구원 원장이신 법진 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장 법진입니다. 저희들 선학원은 1921년도 아무랬던 일제하에 조선민족의 독립과 민족 불교의 수호라는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탄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중앙선언 법당의 오른쪽에 보면 선학원의 설립조사의 8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 참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해, 용성, 남전, 석두, 도봉, 만공, 성월, 적음 이렇게 8분의 설립조사 스님께서 당대의 선지식이고 지성인 8분께서 이 선학원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만해 스님 역시 우리 선학원의 설립조사의 한 분으로서 김이 독립운동 이후에 3년의 옥고를 치르고 1921년부터 1931년도 10년간을 선학원에 머무시면서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60만 세 운동을 주도하셨고 광주 학생어거를 주도하셨고 신간회를 발기하여 신간회 경성 지회장을 역임하셨고 조선불교 청년회 총재를 맡아 활동을 하셨고 조선 청년 비밀 결사의 모임인 만당의 총재로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법보에 여러 가지 활동을 과연 한 사람의 힘으로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할 정도로 10년간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전 81주기 추모제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국립극장에서 도올 선생님께서 도올 만회를 부른다 하는 강연을 하셨고 그 이후에 또 책을 쓰셔가지고 그 책이 굉장히 인문학 분야의 최고 베스트셀러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좀 넓은 장소에서 강연회를 하려고 했으나 도올 선생님이 만해 스님께서 주석하시던 이곳에서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도올 선생님이야 제가 새삼 소개를 안 하더라도 여기에 다 기록도 돼 있고 기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동참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한국 지성의 대표자이고 또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히 소개를 통해서 도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더더기 말은 고마하고 도올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연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늘 이 특강 팜플렛을 보면은 성북동에 있는 이 말년에 주석하셨던 시무장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첫 장 안쪽으로 바로 선악원, 여기 중앙선원이라고 그랬던가요? 여기 선악원의 옛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21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없어지고 이 건물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새로 지금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방에서 사셨어요. 스님께서. 그러니까는 스님께서 이게 1921년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건물을 짓는 과정을 같이 하시진 못했지만 이것이 설립된 모든 정신은 사실은 그 주관이 아주 우리 만해선 스님의 그 사상과 그 뜻을 같이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스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선악원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악원이라고 하는 곳은 한국 불교가 일제 일본 치하에서 외색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오늘날 이 태고종이든 이 무슨 조계종이든 모든 이런 거 볼 적에 우리나라 불교는 지금 외색화되진 않았잖아요. 모든 게 우리 문화가 불교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적에는 뼈대를 지킨 것이 선악원이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운동이라는 것의 그 에너지도 결국은 선악원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원의 이 스님들이 전부 정화운동을 청담 스님까지 모든 분이 선악원에 주재하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원래 뿌리는 선악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 불교가.
오늘 좀 멋있는 강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만해 한용운이라는 사람은 홍성 사람이에요. 홍성. 그 당시 이 양반이 태어날 땐 자기 홍주라고 불렀다는데 홍성이고, 나는 천안에서 태어났고 천안에 아주 유명한 병원집 아들이기 때문에 이 홍성 사람들도 우리 병원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홍성을 그렇게 멀리 느끼질 않아, 어려서부터. 근데 그쪽 지역이 뭐 대단하죠. 뭐 그 조금 밑에 예산 뭐 이런 데 내려오면은 추사 김정희 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김좌진 장군이라든가 하여튼 홍성이라는 데가, 거기가 아주 성깔이 대단한 분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도 거기가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가 이 한국의 살풀이 춤의 아주 원조라고 그럴까. 그분이 한영숙, 그게 아버지가 한응준은 한성준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국악계에서는 뭐 이름만 대면 벌벌 떨죠. 그 아주 진짜 훌륭한, 아주 진짜 대가예요. 우리나라 모든 이 춤이라는 걸 가지고 이 공연을 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거든. 뭐 노래라든가 이런 건 어떠지만 이 사람은 남자인데 이 춤을 가지고 이 춤을 예술화해서 이 한성준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딸이 한영숙인데, 그 한영숙 밑에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모두 배출이 됐죠. 모두 배출이 됐고, 근데 그 이 한용운이의 아버지 때예요. 한용운이 아버지가 한응준이고, 그 사람이 한성준이고, 한 동네 같은 청주한씨인가? 네, 청주한씨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만해의 예술적인 하나의 그 특출한 기상과 능력은 홍성 풍토에서 왔다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이 사람, 이 만해라는 분은 생각만 하면 할수록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만해가 없다면은, 만해라는 분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역사에 이런 족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문학은 과연 어떤 꼴로 비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같은 시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만해의 님의 침묵이라는 그거를 냈을 때가 1926년이죠. 그러니까 65년에 탈교를 하셨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의 그때의 최초의 시집들이 김옥이라는 사람의 해파리의 노래, 뭐 그래가지고 김옥의 제자가 누구예요? 김소월이에요. 그 정주의 정주의 오산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사람인데, 거기에 학생이 이제 김소월인데, 물론 소월도 훌륭한 시인입니다. 훌륭한 시인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그러지만은 뭐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뭐 이런 거 뭐 잘 보내드리겠다든가 뭐 이런 수준을 가지고 같은 동시대에 지금 이 만해의 시의 세계와 우리가 해파리의 노래하던 그 당시 시집이라고 조금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게 뭐 최남선의 뭐 해에서 소년에게 이런 게 뭐 우리 신채시 최초라고 배우셨잖아요. 그거 뭐 배 타고 가면서 뭐 철
덕덕 뭐 이거의 시가 그런 거예요. 거기 그게 뭐 철석 떡구덕 뭐 이런 예? 그게 우리 신체시의 출발이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한국인의 문학적 감성으로 본다 그래도 만약에 최남선의 시가 신체시의 출발이고 무슨 해파리의 추억이 뭐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한국 문학 자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위대함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상식적으로 우리 이 만해 선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는 만해 스님은 이 시를 쓰시기 전에 불교 대전이라는 걸 쓰신단 말이에요. 불교 대전이라는 거. 근데 내가 그 책을 안 갖고 왔는데 불교 대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인 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아직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우리 법진 스님께서 그걸 뭐 번역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뭐냐면은 이 만해 스님은 1925년에 이 님의 침묵을 내기 전에 1914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이 양반이 또 조동종 사람들, 일본의 조동종 사람들하고 사귀게 돼가지고 거기에 고승이 이 사람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 너 그러지 말고 내가 구마자와 대학에 너를 유학시킬 때는 일본을 가라. 그래서 이 양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본의 그 불교계의 그 대장경을 요약한 그런 간추린 것들을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책들을,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불교의 이거를 많이 나눠주고 이러는 거를 보고 야, 우리도 이거 불교를 그저 뭐 대장경이 있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대장경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거를 번역을 해서 읽게 만들어야겠다. 야,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우선 대장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대장경을 다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한문 실력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나도 평생 한학을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그 독서 실력, 그 한문으로 된 서적을 독파하는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고 또 그거를 막 써대 그냥. 근데 하룻밤에도 그냥 원고지. 이게 나도 굉장히 빨리 쓰는 속필인데 이 양반이 뭐 비슷해 나랑. 비슷해.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이 양반의 지금 우리 20세기를 산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큼 쓴 것이 분량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한문으로 불교 대전이라는 걸 실제로 만들어 이 사람이. 불교 대전이라는 그 엄청난 책을 만드는데 전부 그 대장경에 있는 주제를 골라가지고 주제를 골라서 딱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전의
유마힐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금강경이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부 그 분류를 해서 아주 요약하게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모든 불교와 관련된 진리를 주제별로 만들었어요. 그게 불교대전이라는 건데 그걸 벌써 1910년대에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 만해 스님 앞에서 모든 스님들이 만해를 존경하는 이유가 저 사람은 대장경을 돌돌 외우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 뭐 방법이 없죠. 어떻게 대장경을 다 읽었냐? 그 당시 해인사 가서 읽을 수는 없고, 일반 책으로는 없고, 무슨 통도사죠, 거기가? 양산 통도사에 그 해인사를 인출한 게, 이거 종이로 만드는 거죠. 종이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본에서 해놓은 완벽한 대장경 세트가 양산 통도사에 있었는데, 그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고종 1년에 대원군이 돈을 내서 고종의 이 앞으로 임금으로서 미래를 축원하기 위해서 대장경 한지를 그 당시 종이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찍어낸다는 거 전체를 그 대장경, 팔만 대장경이 장경각에 있는 거 하나씩 돌아가면서 빼서 낸다는 게, 그게 지금으로 봐도 수억이 들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게 거기 있다 그래서 그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1865년인가 그거를 2지를 인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지를 이제 사람 손이 안 타는 데를 골라가지고 보내는데, 하나가 뭐냐면 상원암으로 갔어요. 오대산 상원암으로. 그러고 한지 하나의 팔만 대장경 전체를 이제 종이로 만든 한 본이 백담사 오세암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폐포 팔에, 그러니까 다 낡은 이 거적대기에다가 파립이니까 다 구멍 숭숭 딸린 이 밀짚모자 하나 쓰고서 자기가 폐포 파립을 거치고 무조건 이 세상이 뒤숭상숭한 것 같아서 내가 홍성에만 수집할 있다 하니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집안에다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갔다 이거야. 그냥 집을 나갔다. 이건 출가가 아니라 가출이지. 가출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물어 그걸 솔직히 써놨어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연구하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줬네. 본인이 쓴 걸 그대로 믿어야지. 갔다가 무조건 서울이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절로 가면,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절로 가면 서울대야.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날 저녁으로 어떻게 오지게 배가 고픈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막집에 들어가서 하는데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냥 한 구석 마루 한켠에서 그냥 잤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닷새를 굶주리며 갔다 이거야. 닷새를.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도대체 뭐냐?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는 내가 무슨 진리를 깨우치겠다고 이게 가출을 했냐, 출가를 했느냐. 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보은 송리사라고 그래. 그게 송리사가 아니고 보은 송리사가 아니라
법주사겠지, 법주사. 쓸 때 막 써, 그냥. 법주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지? 응? 오대산 백담사로 갔다고 그랬어. 이것도 오대산 이 월정사하고 설악산 백담사가 혼동이 된 말이에요. 이 양반 쓰는 그 언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이 법주사로 들렸다가 거기서 좀 있다가 거기서 월정사로 갔다가 백담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상원암의 대장경하고 이 오세암의 대장경을 난 만났다고 추정을 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게 맨날 가물가물한 거지. 거기 오세암의 이 양반의 그 은사 스님인 연곡 스님이 거기를 만들 적에 오세암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거를 이건 승려를 위한 라이브러리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책들만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대로 간 거지. 그런데 은사 스님이, 연곡 스님이 그 오세암 관장을 하는 분이고 그 양반 덕분에 이분이 그러니까 그 대장경을 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학이 대단하니까 이렇게 보면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 또 다시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두세 번 홍성으로 불려와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대장경에 대한 이 그리움 때문에 계속 나갑니다, 이 사람이. 그거 잊을 수가 없거든. 그 나중에 뭐 결국은 백담사로 가게 됐고, 그래서 그 이제 만화 스님이라고 이 백담사라는 데가 원래 건봉사의 말사예요. 그래서 건봉사의 그 만화 스님이 또 대단한 분인데, 만화 스님이라는 분이 하여튼 덩치도 좋고 하여튼 뭐 그 만화 스님의 뭐 만일 기도인가 뭐 그 유명한 그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이 만해라는 법포도 받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 대장경을 완전히 그렇게 독파한 사람, 지금식으로 말하면 내가 히라보를 읽듯이 그냥 이게 생으로 독파한 사람이 1925년에 오세암에 다시 가서 이렇게 있다가 시편담 주회라고 그 상찰 스님이라는 분이 이 당나라 아주 유명한 선사가 쓴 개송 같은 게 있거든요. 10개. 거기에 대한 갔더니 자기가 여기에 그 누가 왔었냐면 그 전에 김시습이가 거기서 머물면서 그걸 주회를 단 거를 보고 내가 한번 달아봐야겠구나. 김시습의 경지보다는 좀 색다른 이거를 할 수 있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때문에 내가 한문으로 주에만 달고 있을 거냐? 나도 한글로 한번 시를 써볼까? 순간 내가 뭐 때문에 한문으로만 이걸 한문 잘 이해도 못하라고 하는데 몇 사람만 보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그 순간에 한글로 내가 시를 쓰겠다. 소월이라는 애가 저거 저 김소월의 시 같은 거 가지고 이게 불법을 애절한 애인의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김소월에는 민족 시인이 되지만은 그건 그냥 그립다 슬프다 그거잖아요. 그립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무슨 이게 문학을 논하고 철학을 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문학이 따로 있고
한글 문학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거는 한문으로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한글로 아름답게 최고의 작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유행한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인도 사람 타고르라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뿐가 아니라 일본 놈들이 그냥 노벨상 수상자고 뭐 수염도 이렇게 나고 뭐 근사하거든 타고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완전 신이 됐어요 타고르는. 만에는 1910년대에 세계의 노벨 문학의 동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는 인도의 아주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의 그거를 평가한 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걸 보면은 뭐라 그러면은 타고르의 시 가데니스토를 읽고 벗이여 나의 벗이여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나를 울리는 벗이여. 적은 이 만해의 언어에서 적은이라는 말은 다 작은이에요. 이게 옛말로 쓰는 거예요. 작은 새의 자취도 없는 사막의 밤에 문득 만난 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대는 옛 무덤을 깨치고 하늘까지 사모치는 백골의 향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백골의 향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근사하지만 너의 신은 죽은 사람의 향기다 이거예요. 백골의 향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양 문명을 totally 아주 전적으로 이거는 백골의 문학이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신을 허공에다 대고 예찬하는 이러니까는 여기에 이거는 선의 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는 화환을 만들려고 떨어진 꽃을 줍다가 다른 가지에 걸려서 주순 꽃을 해치고 부르는 절망인 희망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희망이라는 건 결국 절망이다 이거예요. 벗이요 깨어진 사랑에 우는 벗이요 눈물이 능히 떨어진 꽃을 옛가지에 도로 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을 떨어진 곳에 뿌리지 말고 꽃나무 밑의 티끌에 뿌리세요. 벗이요 나의 벗이요 죽음의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시를 좋아한다면 그건 백골의 입술에다가 입을 맞추는 격이다 이거예요. 그의 무덤을 황금의 노래로 금을 치지 마세요.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그러나 죽은 돼지가 시인의 노래를 거쳐서 움직이는 것을 봄바람은 말합니다. 벗이여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대의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부끄럽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님을 떠나서 홀로 그 노래를 듣는 까닭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당신이라는 것에 이 타고르가 얘기하는 인도 사람들의 그 산스크리트의 그 아주 고귀한 시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도무지 나는 우리 민족의 동포들과 같이 들을 수 없는 이거는 동떨어진 세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시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무슨 타고르를 예찬한 것처럼 다들 해석을 하고 앉았거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런 것 자체가 이 서구문명을 벌써 1920년대 우리 만해 스님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틀렸다. 얘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거는 허공에 죽은 신이지 살아있는 하느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과 여러분들 뭐 그리워 생각이 나겠지요. 이게 우리 시의 출발이다? 이게 우리 근대 시의 출발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이 김옥에 의해서 출간된 해파리의 노래라는 건데 이게 1923년인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만해가 그 앞서서 1918년이 벌써 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이라고 하는 해파리의 노래보다 뭐예요? 5년이 앞섰잖아요. 5년이 1918년에. 그리고 그 전에 최남선이의 그 청춘이라는 잡지가 그때 그 1918년에 종간이 돼요. 그런데 만해가 유심이라는 잡지를 만드는데 그 유심이라는 잡지가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3번 나오고 월간으로 냈또 용감하게 월간으로 내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름들이 묘해. 이름들이 잘 알 수가 없는 이름들이고 이게 자기가 쓴 거야. 이게 그거 다 원고 받으러 다닐 수가 없어. 이게 언제 그 월간인데 그 당시. 그래서 이광서한테 하나 받고 최남선한테 하나 유명한 사람 몇 개만 받고 나머지는 이름들이 이상해. 이름들이 개월수 장미꽃 막 이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쓴 거야. 자기가 쓴 거라니까. 근데 그 보면 알 수 있지. 내가 보면 이게 벌써 문체고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잡지가 우리나라에서 볼 적에는 이 유심이라는 건 불교 잡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학사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게 넌센스예요. 이거야말로 이 만해 스님께서 만드신 이 유심이라는 잡지야말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잡지입니다. 최초의 문예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년 청춘 이런 것들 이거는 철석 띵띵 띵띵띵 이런 신화 몇 개 실렸다는 거 가지고 연도가 앞선다. 천만에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 유심 잡지에 창간사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시예요. 이거는 1918년 작품이죠. 이 만해 선사의 그런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배를 띄우는 흐름은 그 근원이 멀도다. 송이 큰 꽃나무는 그 뿌리가 깊도다. 잎새야 가을바람에 굳새밀이야. 서리 아래 푸르다고 구태여 묻지 마라. 그 대의 가운데는 무슨 걸림도 없느니라. 미의 음보다도 묘한 소리. 거친 물결에 돛대가 났다. 보느냐 샛별 같은 너의 눈으로 천만의 장애를 타파하고 대양에 도착하는 득이의 팔을 보일리라 우주의 신비 들릴리라 만유의 묘음 가자 사막도 아닌 빙해도 아닌 우리의 고원 아니 가면 뉘라서 보랴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매화. 야, 아니 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딱 그 입에 한 번 흐르니까 이게 쫙 배는 거야. 그냥 몸에 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문으로 썼던 한글로 썼던 뭐로 썼던 이게 문제야. 이게 진짜 우리 문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살아있는 문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띄우는 흐름은 그 근원이 멀도다. 성이 큰 나무는 뿌리가 깊도다. 이거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이거 여러분 용비어처가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양반이 처음에 가벼이 날리는 떨어지는 잎새야.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가 펴내는
최초의 이 창간호 유심이야말로 내가 가볍게 내놓는 작품이다 이거야. 가벼이 날리는 떨어지는 잎새야. 그 초간 자기의 그 첫 작품을 잡지의 권두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재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이 가벼이 날리는 요 잎새 같지만 이거를 날리고 있는 가을바람은 굳세다. 우리 민족이 이거를 내기 위해서 일제하에서 이게 얼마나 굳센 바람을 하고 있는지 아냐. 그러면서 서리 아래에 푸르다고 구태여 묻지 마라. 그 대의 가운데는 무슨 걸림도 없느니라. 미의 음보다도 묘한 소리, 거친 물결에 돛대가 났다. 보느냐 샛별 같은 노인으로 천만의 장애를 타파하고 대양에 도착하는 득이의 파도를. 이게 얼마나 이 양반이 내가 만들어내는 이 잡지가 우리 민족을 일깨워서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득이의 파도를 헤치고 배가 나아가는 모습을 그러면서 보일리라. 거기에 보일리라. 우리가 민족이 이렇게 지금 일본 놈한테 이 신음하고 있지만 보일리라 우주의 신비, 들릴리라 만유의 묘음. 이 불교적인 사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문학에. 그러면서 가자 사막도 아닌 빙해도 아닌 우리의 고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원래의 이 조선 삼천리 반도 이 삼천리 금수강산의 고원. 이 고조선이지 고조선. 니들 일본 놈들이 건드릴 수 없는 이 고원. 아니 가면 뉘라서 보랴. 우리가 안 가면 누가 이걸 보겠느냐. 일본 놈들이 엔조이하는 고원이냐. 아니 가면 뉘라서 보냐. 거기에 피어있는 거 뭐냐.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매화. 매화. 이건 우리 민족. 그러니까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맹서. 우리가 조국과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 그 옛 맹서는 차디찬 뒷글이 되어 한 줌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만해를 빼놓고 우리가 불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이 조선 불교라는 거는 만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자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우리 역사에서 이 만해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떳떳하게 승복 있고 길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